칼로 죽이면 범인이 남습니다. 하지만 도구로 죽이면 병으로 기록됩니다. 중세 유럽. 왕이 오늘 멀쩡하게 연애를 즐겼는데 사흘 뒤 갑자기 죽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인은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세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완벽했던 살인 방법, 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세 시대의 왕이나 귀족을 제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칼로 찌른다? 경호원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독을 쓴다? 이건 다릅니다. 중세 사회에서 독살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학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검을 하고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검출합니다. 하지만 중세에는요, 독극물 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맥박을 짚어보거나 소변 색깔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비소로 죽은 사람과 장염으로 죽은 사람을 구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자연사처럼 보입니다. 느린 독을 조금씩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구토가 생기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의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과로입니다. 위장 문제입니다. 폐병입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세 번째, 독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독의 진짜 힘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습니다. 중세 귀족들이 독살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식 맛보는 사람을 따로 고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푸드 테이스터. 식사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중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독을 사용했을까요? 판타지 소설처럼 마법의 독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소. 중세부터 19세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도, 냄새도, 색깔도 없습니다. 음식에 넣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피부 변색. 지금 봐도 그냥 식중독이나 위장병처럼 보입니다. 중세 의사들이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소는 왕들의 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왕을 죽이는데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두 번째는 벨라도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벨라도나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중세 귀부인들이 눈동자를 크게 보이려고 이 식물의 즙을 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의 열매를 먹으면 환각, 경련, 심장마비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움과 죽음을 동시에 담은 식물. 어떻게 보면 중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햄록. 기억하시나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마신 독. 그게 바로 햄록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면서 의식은 끝까지 또렷한 채로 죽어가는 독. 중세에도 꾸준히 사용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역사상 독살과 가장 많이 연결된 이름이 있습니다. 보르자 가문. 15세기 이탈리아. 교황청과 정치 권력이 뒤엉킨 시대. 이 가문의 이름이 나오면 유럽 귀족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아들, 체자레 보르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면서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로 삼은 인물입니다. 그는 정적을 제거할 때 칼보다 훨씬 우아한 방법을 선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연회에 초대받은 귀족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신 와인 한 잔이 며칠 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의 주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정적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독의 특성이랄까요? 증명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체자레의 여동생, 루크레치아 보르자. 당시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반지에 독을 숨겨 다녔다고 합니다. 악수를 할 때 독이 묻어나도록 하고 와인잔에 몰래 독을 타는 전문가.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루크레치아는 독살의 여왕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 과장이거나 정치적 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루크레치아는 오히려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교양 있고 자선 활동을 많이 한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독살 이미지는 누가 만든 걸까요? 당시 보르자 가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 했던 적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 온 역사학자들과 소설가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독살 당한 사람이 아니라 독살범 이미지가 주입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를 넘나들며 이 시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연금술사 파라셀수스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산소도 너무 많으면 독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도 과량이면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비소는 극소량이면 오히려 약으로 쓰입니다. 벨라도나는 현대의학에서 심장약이나 마취제 성분으로 활용됩니다. 독과 약의 경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오직 얼마나에 있을 뿐입니다. 파라셀수스가 이 말을 한 게 15세기입니다. 현대 양리학의 기본 원리가 이미 그때 나왔던 거죠. 중세의 독살범들은 알게 모르게 이 원리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티나지 않게. 중세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독이었습니다. 역사는 칼에 맞아 죽은 왕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독에 죽은 왕의 이름은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중세만의 이야기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와인 한잔 어때요?